이상학번 김도현 학우님께서 신경 발달의 과정과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이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0,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신경발달의 과정,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이해에 대해서 발표할 김도현입니다. 일- 일단 신경발달의 과정, 그리고 발달 장애, 그중에서도 장애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 얘기를 해볼 텐데요. 앞에서 사실 신경발달의 과정에 대해서 되게 잘 설명을 해주셨어서 조금 간단하게만 말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아 및 초기 태아의 뇌 발달을 보면 태령 3주 배아의 뇌 조직은 뇌실 영역이랑 변연층으로 이루어진 신경관 구조를 이루어서 신경관의 가운데에는 신경수관이 관찰되고요. 양측엔 신경절에 해당하는 신경능선이 구별됩니다. 뇌실 영역에는 뇌실막층, 외투층으로 구성돼 있고 여기에 다수의 유사 분열 현상이 보입니다. 태령 5주의 배아는 종내와 간내의 부분이 뚜렷한 뇌소포를 형성하고 종내는 내실 영역이랑 변연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태령 6주에서 8주 동안은 내실 영역이랑 변연층의 구분이 더 뚜렷해지고 10주에서는 내실 영역이랑 변연층 사이에 중간대와 피질판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기 태아 뇌에서는 초기 태아 시기부터 신경관으로부터 생성된 신경세포들이 이제 대뇌 피질의 적절한 위치로 이동을 하면서 뇌의 구조의 기본 틀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대뇌 피질의 층 구조 또한 형성이 되고요. 이제 신경세포 간 시냅스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도 이 시기입니다. 이렇게 그림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뇌 구조가 점점 우리가 알고 있는 뇌처럼 발달하는 것도 이 시기이고요. 대뇌 피질이 점차 접히면서 내실 시스템도 성숙해집니다. 해마 및 소뇌가 발달하는 것도 이 시기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뇌에서 가장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는 시기는 출생 이후 1, 2년인데요. 신경세포 간의 시냅스 형성이 급격하게 증가를 해서 과잉 연결 상태가 되고 이후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시냅스가 제거되는 시냅스 가지치기의 과정도 거치게 됩니다. 뇌의 크기와 무게도 급격히 증가하면서 감각과 운동도 발달하고 뇌의 변형계와 전두엽도 발달하면서 애착 형성, 공감 능력 등의 사회성과 관련된 부분들도 발달합니다. 그러다 보니 언어 지연, 운동 발달 지연 등의 발달 장애들이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이러한 신경 발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일어나는 발달 장애의 일종이고, 현재 발달 장애의 종류 중에서도 신경 발달 장애에 속합니다. 그래서 신경 발달 장애는 시적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의사소통 장애, ADHD로 흔히 알려져 있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특정 학습 장애, 운동장애 등이 있는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이 중에서도 사회성과 정서 영역 발달에 심한 장애를 보이는 친구입니다. 그렇다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정확히는 어떠한 아이냐? 아동기에는 일단 사회적 상호작용의 장애, 및 비언어성 의사소통의 장애, 상동적인 행동, 관심 등을 특징으로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생후 3년 이내에 나타나는 신경 발달 장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문제들이 이제 문제 행동들이 되게 광범위한 수준에 걸친 복잡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는 의미에서 스펙트럼 장애라고 부릅니다. 이 때문에 사실 같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더라도 보이는 모습들은 각기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본적인 원인이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유전자와 태아기 및 이제 환경 조건과 같은 이 외부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자폐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은 대뇌 피질 영역에서 뉴런의 연결이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대뇌 피질의 신경 회로가 정상적인 성장 패턴보다 덜 발달되어 대뇌 피질 영역 간의 중요한 연결이 부족해 언어, 사회적 기술 및 행동 결함 등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의 논문을 중심으로 이제 자폐증을 조금 이해해 보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깨진 거울인가 깨지지 않은 거울인가 자폐 스펙트럼의 장애의 거울 뉴런 문제에 관한 고찰이라는 논문입니다.
먼저 깨진 거울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울 뉴런계라고 불리는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합니다. 거울 뉴런계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할 때 활성화되는 뇌의 특정 뉴런 집합을 의미하며 영장류의 뇌에서 처음 발견되었고, 인간에서도 모방 행동, 공감 능력 등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인간의 뇌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은 inferior frontal gyrus 영역으로, 자네의 이 영역은 언어 발화를 관장하는 브로카 영역입니다. 또 inferior peripheral lobe 영역과 posterior superior temporal sulcus도 활성화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다만 여기 포스테리어 수퍼리어 템퍼럴 서커스는 복합적 시각 자극을 처리하는 상위 시각계 특성을 지니기는 하지만 운동 자체를 반영하는 거울 특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울 뉴런계는 좁게는 inferior frontal gyrus, inferior peripheral lobe로 구성이 되고, 넓게는 여기 세 개 전부 다 후측 상측 두고 하전도에 인접한 운동 피질 영역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개체의 움직임에 대한 복합적인 시각 자극 정보가 초기 시각 처리 시스템을 거쳐서 후측, 상측 두구에 도달하면 이 정보들은 하측 두정 소엽으로 보내지고, 그 움직임의 운동적 특성이 여기서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전도에 전달이 됩니다. 어, 네. 거울 뉴런계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행동에서 필수적인 적절한 공감과 모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폐 환자에게서는 거울 뉴런계가 어떻게 작동하느냐를 설명하는 것이 깨진 거울 이론입니다. 자폐 환자의 fMRI 연구를 통해서 자폐 환자는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거나 모방할 때 비자폐인과 비교하여 거울 뉴런계의 활성이 비정상적으로 낮게 관찰되었습니다. 또한 자폐 활동은 비자폐 아동에 비해서 타인의 동작이나 표정을 모방하는 능력 또한 현저히 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읽거나 공감하는 능력 자체가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자폐 환자의 증상을 거울 뉴런계의 연결 부족, 활성화 감소로 설명하는 이론인 깨진 거울 이론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깨진 거울 이론만으로는 ASD의 모방, 공감 능력, 공감 문제를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ASD의 여러 가지 끊임없이 반복되는 행동, 특정 감각 단서에 대한 혐오 또는 과민성, 그리고 눈맞춤 회피 등의 다른 여러 증상들은 깨진 거울 이론만으로는 설명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새로운 이론이 필요해졌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깨진 거울 이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증상들을 2차 증상이라고 정하고, 이를 설명하기 위한 돌출 풍경 맵 이론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감각 정보들을 받아들이면서 이 정보들 중 일부는 편도로 전달이 됩니다. 편도에서는 자신의 과거 혹은 현재의 정서적 기억, 지식 등이 참조되면서 입력된 감각들에 대해서 어떠한 정서적 반응을 보일 것인지 결정한 다음에 자율신경계를 자극합니다. 자율신경계는 입력된 정보만큼 반응을 하고요. 이처럼 편도는 매 순간마다 개개인이 직면하는 환경 자극의 정서적 중요도를 파악하고 새롭게 조정하여 일종의 돌출 풍경 맵을 매 순간마다 작성합니다. 그러나 ASD에서는 매 순간 돌출 풍경 맵이 왜곡된다는 것입니다. 전두엽과 편도 혹은 변형계 전체와 전두엽의 연결 이상으로 편도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일반인에게서는 미미하게 느껴질 수 있는 환경 자극들이 자폐증 환자에게는 훨씬 더 강력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이러한 문제가 하는 이유는 세 가지로 주장이 되었는데, 첫 번째는 후측 상측 두구의 손상 혹은 기능 이상으로 인해서 시각 정보가 편도로 투사되는 과정에 이상이 생겨서 돌출 풍경을 왜곡한다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측두엽의 간질이 뇌의 영역과 편도 간의 연결에 심각한 손상을 미쳐 이러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ASD 환자의 3분의 1은 어릴 때 측두엽 간질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ASD의 후각신경과와 관련된 가설인데, 영유아기의 과세로토닌 혈증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면 후각신경구에 상당량 분포된 옥시토신 및 바소프레신 수용체가 탈감작됩니다.
이렇게 되면 후각신경구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뇌 변형계 구조와 기능에도 변화가 생겨서 최종적으로는 자율신경계 폭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진 거울 이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는 돌출 풍경 맵 이론들도 나왔으나 깨지지 않은 거울이라는 용어도 나오면서 ASD의 거울 이론계 문제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들도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Social Top-Down Modulation, 짧게 스톰 이론이 등장했습니다. 이 이론에서는 모방이라고 하는 행위가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 미묘하게 변화가 되며 뇌 하향 조정을 통한 모방 조절은 자신에 대한 사회적 지위를 증진시키기 위한 일종의 사회적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인간은 왜 모방을 하는지에 대한 세 가지 주장을 보면 첫 번째가 시뮬레이션 이론입니다. 모방은 시뮬레이션의 한 형태로 두 객체 간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려는 목적을 지닌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연합 계열 학습인데 모방은 기존의 연합 학습에 의거한 부수적인 현상일 뿐이어서 특별한 사회적 목적이 있는 건 아니라는 이론이죠. 세 번째가 이제 스톰 이론인데 모방이 자신의 지위나 평판을 증진시켜서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구성을 변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사회적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톰 이론을 주장한 사람들에 의하면은 시뮬레이션 이론은 타인에 대한 상당히 빠르면서도 자세한 모방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타인의 감각, 생각, 욕구 등을 빨리 그리고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그 이상의 중요한 사회적 단서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예시를 들어보면은 정치적 성향이 서로 다른 두 집단에게 각각 그들이 지지하는 정치가 그리고 지지하지 않는 정치가의 영상을 보여주게 되면서 이제 그때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무의식적 얼굴 모방을 측정하였습니다. 근데 미소나 뭐 이런 긍정적인 정서 표현에 대해서는 두 집단의 표정 모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분노 같은 부정적 정서 표현에서는 지지하는 정치보다 지지하지 않는 정치가에 대한 무의식적 모방이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은 사람이 하는 다른 행동에 대해서 또는 다른 사람이 하는 같은 행동에 대해서 나타나는 모방의 차이를 시뮬레이션 이론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외에도 사회적 맥락의 일종인 시선이 약간만 달라져도 동작을 모방하는 정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면서 스톰 이론이 더욱 설득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스톰 이론과 관련된 신경 상간물에는 기존 거울 뉴런계의 주요 영역들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호를 처리하고 이를 통해 하향 조정 신호를 보내는 데 관여하는 영역까지 포함됩니다. 이제 새롭게 포함되는 영역은 내측 전전두엽이랑 측두두정 접합부입니다. 이 두 영역은 정신화 기제의 핵심 영역이기도 한데 정신화는 정신 상태에 대해서 추론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모방에 대해서 모방 억제 기능과 관련된 영역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영역에 손상이 있을 경우 모방 억제 능력이 일반인에 비해서 이제 유의하게 낮았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모방 억제 능력과 정신화 능력이 모두 자신과 타인에 대한 구별을 요구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깨진 거울 이론 그리고 스톰 이론에 대해서 뇌내 정보 흐름도를 전체적으로 보고 끝내면은 여기서 전통적인 거울 뉴런계 이론, 시뮬레이션 이론은 화살표 A의 정보 흐름대로 흘러갑니다. 보면은 visual input이 있고 얘가 외부의 정보가 이제 거울 뉴런계를 거쳐서 모방을 한다 이런 이야기인 건데 이제 스톰 이론에서는 외부의 정보가 거울 뉴런계뿐만 아니라 이 정신화 영역 관련 영역 위에 mentalizing system 여기로 가서 정신화 영역을 거친 정보가 거울 뉴런 시스템을 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감각 입력 정보가 어떠한 사회적 정보를 얼마나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정의 폭이 달라진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질문 있으신가요? 네. 혹시 후반에서 제시했었던 줄 풍경 멘트 네. 네.
현실 그걸 이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2차 생산을 보완하기 위한 이론들, 오형들이라고. 네. 정확히는 이제 보완하기 위한 이론이 돌출 풍경 맵 이론인 거고, 이제 스톰 이론은 이제 거울 뉴런계가 망가진 것이 아니라 저 정신화 기제 부분이 망가진 것일 수 있다 하고 약간 새로운 방향을 이제 보여줍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첫 번째 세션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네. 이렇게 첫 번째 세션 통해서 일단 대뇌의 신경 발달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본 뒤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하는 우리에게도 친숙한 질환에 대해서 왜 그것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여러 가지 모형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세션인데요. 2, 3 이현수 학우님께서 신경 발생에서 릴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어떤 역할을 하며 조현병이라는 질병의 발병 기작에서 어떤 임상적 의의를 가지는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강. 안녕하세요. 저는 대뇌피질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릴린이라는 단백질에 대해서 또 이 단백질과 조현병이 어떤 관계가 있다고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발표할 이상학번 이현수입니다. 목차가 간단하게 짰는데요. 릴린이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짧게 다루고, 그다음에 그 대뇌피질의 발생 과정에서 릴린의 역할과 그 메커니즘, 그리고 조현병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영상이 유튜브 영상 링크를 걸어놔서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이 영상을 보면은 얘가 똑바로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 얘를 우리가 비틀거린다고 해서 릴러 마우스라고 부릅니다. 릴리는 1948년 마우스 중에서 자연적으로 나타난 이런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단백질 중 하나입니다. 이제 그때는 어, 얘 표현형이 비틀거린다. 뭐 운동 실조가 있다. 요 정도만 알고 어떤 유전자나 단백질이 이걸 일으키는지는 몰랐겠죠? 그래서 처음 기록이 1951년에 논문에 발표가 됐었는데, 어, 이제 그 유전자랑 단백질에 대해서 밝혀지기 전에 이 마우스의 해부학적 특징이 먼저 연구가 되었습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 동안에 이 릴러 마우스의 손의 크기가 감소했고 피질에 나타나는 층상 구조가 파괴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발생 과정에서 역할 파트에서 나올 거긴 한데 이 릴린을 분비하는 세포가 카알 레치우스 셀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단일 클론 항체를 1995년 고치의대에서 발견을 하고 이 항체의 표적인 단백질을 찾음으로써 릴린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베네피질의 발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경관이랑 그다음에 전내 발생 파트는 이제 앞서 키노트에서 선배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전내가 어쨌든 결론적으로 소포의 형태를 띠게 되고요. 그래서 그 뇌실에 가까운 부분을 우리가 ventricular zone, 뇌실 구간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바깥쪽을 가장자리 구간이나 아니면 연막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PS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연막 구간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어, 원래 신경판을 이루고 있던 세포인 신경상피세포가 증식을 해서 방사형 신경교세포, 레디얼 글라이아를 생성을 하고, 레디얼 글라이아가 그 우리 키노트에 있는 그림을 보셨으면 아실 텐데, 분열을 한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되게 특이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 원래 뇌실 구간 쪽에 있다가 가장자리 구간 쪽으로 올라가면서 DNA가 복제가 되고, 이제
얘네 염색체가 분리가 됐다가 다시 뇌실 구간으로 내려오면서 얘네가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분열이 되는데요. 그래서 얘네가 분할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해요. 똑같은 레디얼 글라이아를 만드는 두 개 만드는 대칭 분할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하나의 레디얼 글라이아랑 하나의 레디얼 글라이아랑 뉴로블라스트 혹은 인터미디어 프로런 인터섹 그러니까 뉴런의 바로 앞에 있는 전구 세포죠. 그걸 생성하는 비대칭 분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 이 전구세포나 아니면 뉴런이 생성이 되게 되면 뇌실 구간에서 요 위쪽으로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대뇌피질의 발달이 일어나는 가장 첫 단계에서는 여기 그림에 PP라고 적혀 있는 프리플레이트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림을 보시면 한쪽에 위쪽에 동그라미가 있고 아래쪽에 마름모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동그라미는 릴린을 분비하는 카알 레치우스 세포로 릴린을 분비함으로써 아래쪽에 있는 세포들이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마름모는 피질 발생 시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서브플레이트라는 구조가 있는데 나중에 그 서브플레이트를 형성할 뉴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왼쪽에서 두 번째 그림을 보면은 이 타원형으로 표시된 뉴런에 의해서 프리플레이트가 이제 나눠졌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피질 6층에 해당하는 세포인데요. 이 세포가 프리플레이트의 일부를 통과해서 두 세포 그룹 사이에 자입이 잡은 것입니다. 이로써 프리플레이트가 가장자리 구간 쪽의 마지널 존이랑 비교적 뇌실 구간에 가까운 서브플레이트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피질의 5층을 형성할 뉴런도 6층을 구성하는 뉴런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위로 이동을 하면서 서브플레이트랑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층을 어떻게 보면 뚫고 지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가 생긴 게 위에서부터 1, 2, 3, 4, 5, 6 이렇게 생겨가지고 하나하나씩 쌓일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대뇌피질의 발생 과정에서는 6층이 먼저 생성되고 그걸 통과해서 5층이 생성되고 4층, 3층, 2층까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대뇌피질 6층 구조의 내외 전도형 발생, 인사이드 아웃형 발생이라고 하고요. 1층 같은 경우에는 뚫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맨 위에 있었던 마지널 존이 그대로 피질 1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릴린의 역할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뉴런이 판을 통과해서 가장자리 구간 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지시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뉴런의 이동 상태를 멀티폴라에서 바이폴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디얼 글라이더를 타고 한 방향으로 쭉 이동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동이 끝난 뉴런을 레디얼 글라이아에서 분리함으로써 다음 피질층을 형성할 뉴런이 레디얼 글라이아를 타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릴린의 역할을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릴러 마우스와 야생형 마우스의 대뇌피질 발생을 나타낸 그림과 사진입니다. 릴러 마우스의 뉴런들은 방사상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일직선을 이동하지 못하고 서플레이트를 통과하지 못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요거는 오른쪽의 사진에서 여기 지금 형광으로 염색된 뉴런이 피실 5층의 뉴런들이에요. 근데 이제 4층, 3층, 2층에 해당한 뉴런들이 요걸 통과를 하지 못하니까 비교적 가장자리 구간 근처에 위치해 있고 그 배열 상태도 매우 불규칙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릴리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러한 기능을 하는 것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리 반응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작은 릴린의 수용체가 DLDLR이랑 ApoER2라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얘 결합을 한 다음에 내포작용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요 수용체에 DAB1이라는 단백질이 붙어서 인산화가 돼요. 요게 릴린의 작용을 일으키는 그 메커니즘의 공통적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인산화된 DAB1이 다른 분자랑 상호작용을 하면서 다양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 DAB1의 하위 경로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스1이라는 분자인데요. 이 분자는 다른 분자들과 복합체를 형성해서 작용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얘가 뭘 위해서 이렇게 복합체를 형성하냐 하면 다이네인이라는 단백질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키네신 들어보신 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다이네인은 키네신과 유사하게 미세소간 위를 이동하면서 화학적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준 단백질입니다. 세포막 밑에 보면은 액틴으로 이루어진 세포 피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피질에 연결된 미세소간 위를 이동하거나 아니면 그 미세소간의 말단을 분해함으로써 세포의 모양을 바꾸고 그걸 통해서 세포의 움직임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PI3K AKT 경로인데요. 여기서 원래 이 경로에서 m톨까지 이어지는 경로는 세포 주기를 조절하는 경로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베네피질 발생 과정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프리플레이트가 서브플레이트 그 다음에 그 마지날 존으로 나누어지고 그 사이에 코르티컬 플레이트가 들어왔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형성된 데 관여하게 됩니다. PI3K를 억제하는 물질이 있어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L로 시작하는 물질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PI3K를 억제할 경우에는 프리플레이트가 완전히 분리되지 못하고 릴러마우스에서 나타났던 데네피질 층상 구조의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NKC 베타 경로입니다. NKC 베타의 경우에는 액틴과 상호작용을 해요. 그래서 세포 골격의 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세포 이동에 관여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인산화된 DAB1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인산화된 DAB1이 있는 환경에서 NCK 베타 발현이 증가할 경우에는 액틴 세포 골격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연구가 있어서 그걸로 뒷받침됩니다. 마지막으로 CRK의 경우에는 좀 긴 경로를 가는데 C3G에서 랩1이라는 GTPase까지 이어지면서 N카데린이라는 단백질의 기능을 조절합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릴린의 기능 중에서 많은 부분이 이 단백질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데요. 어, 레디얼 글라이어를 타고 뉴런이 위층까지 이제 그 뉴런의 돌기를 뻗어나가면서 이동을 하잖아요. 이때 선도 돌기를 안정화하는 역할을 하고 얘가 원래 세포 접착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그 특성에 맞게 레디얼 글라이아랑 뉴런의 접착을 매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네가 보면은 제가 앞에서 그 잠시만요. 여기서 뉴런의 이동 상태 전환이라는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얘가 처음부터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이동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원래 다극성 이동을 하다 그러니까 일직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레디얼 글라이언이 있으면 뉴런이 이렇게 이동을 했다가 얘를 타고 위로 올라가는 형태의 운동을 하게 돼요. 여기서 이 그 이동의 형태를 바꿔주는 역할을 엔카데린이 하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그리고 제가 맨 앞에서 이동을 끝낸 뉴런들이 레디얼 글라이아에서 분해가 돼야 그 다음 뉴런들이 레디얼 글라이아를 타고 올라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N카데린이 요 세포랑 세포의 접착을 매개하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얘가 분해가 됨으로써 이동을 끝난 뉴런들이 레디얼 글라이아에서 떨어져 나와서 층을 형성을 하고 이제 다음 뉴런들이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추가적인 건데 PI3K AKT 경로와 더불어서 어, 요 과정 자체 있잖아요. 멀티폴라 마이그레이션 자체에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네피질 발생을 중점적으로 해서 릴린의 역할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릴린의 기능이 피질 발생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추가적인 부분인데 시냅스 가독성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들고 왔어요. 어, 아까 전에 릴린이 기능을 하려면은 DAB1까지 그게 이어져야 한다고 했는데 얘가 SRC를 통해서
NMDA 수용체를 인산화해서 그 활동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암파 수용체가 시냅스 막까지 이동하는 것을 증가시키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사실 요 뒤에서 릴린과 조현병의 관계에 대해서 다룰 건데 워낙 요 앞에 있었던 신호 전달 경로도 종류가 많고 사실 얘가 대뇌피질의 발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지만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인에서도 신경 발생이 일어나서 해마나 아니면 서브벤트리클로 존 같은 데서 신경 발생이 일어나는데 여기서도 관여를 하고 시냅스 가소성에도 관여를 하고 되게 관여를 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뒤에서 나올 조현병 관련 내용을 어, 오로지 대뇌피질 발생 관련이라고 볼 수가 없어서 추가적인 내용을 조금 더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릴린의 대뇌피질 발생이 발생해서 문제가 생긴 게 조현병을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 이런 관계가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조현병의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진 게 아니고요. 다만 유전적 요인이나 아니면 이제 11월 세션에서 선배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던 뭐 도파민 경로의 이상, 글루타메이트 경로의 이상 등으로 뇌의 생화학적 이상이 일어나서 어떤 환경적 요인이 그 조현병의 촉발제가 돼서 일어나는 거다 정도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도파민 경로 가설이랑 글루타메이트 경로 가설이 가장 강력하게 지지되는 이론이라고 알고 있고, 이 가설만큼 지지되는 건 아니지만은 신경 발달 과정에서의 결함 역시 조현병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뇌 층상 구조의 이상 같은 게 일어나기 때문에 릴린의 영향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던 논문인 The Involvement of Reelin in Neurodevelopmental Disorder에서는 릴린과 조현병의 연관성을 신경 발달 과정의 이상이 조현병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근거, 그 다음에 조현병 발병 시에 릴린과 그 다음에 그 신호 전달 경로 상에 있는 분자 발현의 변화, 세 번째로 SNP 같이 유전적 연관성, 네 번째로 조현병 증상의 유무 혹은 그 강도와의 연관성 이렇게 네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조현병 발병에 앞서서 신경 발생 과정에 결함이 일어남을 보이는 결과들입니다. 1, 2, 4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태아기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 사람들이 조현병 발병률이 높더라 하는 그냥 시기적인 문제죠. 그다음에 3번이랑 5번이 조금 주목해야 할 부분인데 뇌 층상 구조의 이상 혹은 신경 발달 과정에서 관여하는 유전자의 글자가 깨졌네요. 비정상적 발현이 영향을 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릴린이 뇌의 층상 구조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니까 얘가 과연 연관이 있느냐 해서 조현병 환자에게서 릴린 발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혈장과 뇌에서 봤어요. 혈장에서 보니까 릴린이 이제 활동을 할 때 그 얘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이렇게 생긴 형태가 있고 옆에가 뜯어나간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걔네가 각각 410kDalton 그다음에 330kDalton 릴린이라고 하는데 혈장에서 요 두 개 종류의 릴린이 전부 다 증가했다는 결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어 약물 치료를 하기 전에 릴린의 수용체였던 VLDR 발현이 감소된 상태였다가 약물 치료 후에 증가했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혈장뿐만 아니라 뇌 안에 있는 PFC 프리프론탈 코르텍스 해마 손해에서 발현이 감소되었다는 결과도 조현병의 발병에 릴린의 발현이 영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유전적인 영향인데요. 이 부분은 논문의 해당 단락에서 참조한 자료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이제 하나의 SNP를 주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여성 집단에서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었고
그다음에 나중에 나올 증상의 일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증상과의 유의미한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상충되는 연구가 많아서 과연 이 SNP가 바로 조현병 발병과 연관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긴 합니다. 그 다음이 릴린 혹은 요 신호 전달 경로 위에 있는 분자가 발현되는 경로에 따라서 얘가 증상이 바뀌냐에 대해서 알아본 내용인데요. 여기서 어떤 척도로 기능하는 것이 PPI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큰 소리를 딱 들려줬을 때랑 작은 소리를 먼저 들려준 다음에 다시 큰 소리를 들려줬을 때랑 그 큰 소리에 놀라는 정도가 다르겠죠. 당연히 작은 소리를 먼저 들려줬을 때 조금 덜 놀랄 거고 이게 어떤 감각 자극에 의해서 나타나는 운동 반응이 얼마나 억제되느냐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근데 그 앞서서 도파민 경로 가설이 잠깐 나왔었는데 요 회로가 과활성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측이 되고 요것 때문에 조현병에서 PPI의 감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조현병 증상의 어떤 척도로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릴린 유전자의 결함 SNP나 아니면 태아 시기의 스트레스로 인한 릴린 감소가 PPI 감소로 이어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 근거는 릴린 발현을 증가시킨 마우스에서 정신증과 중증 신경증 발병 저항성이 생겼다는 데서 더 강화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적힌 것과 같이 릴린 신호전달 경로상의 분자들이 SNP를 가졌을 때 조현병 환자의 인지기능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를 보이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근데 앞서서 제가 설명드린 릴린 유전자에 있었던 SNP는 인지기능과의 연관성은 드러나지 않고 PPI와의 연관성만 있었죠. 그래서 릴린의 작용을 제가 아포ER2랑 BLDLR과 상호작용을 해서 이런 메커니즘으로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 물론 얘가 제일 메이저한 거긴 한데 그렇지 않은 경로도 있는 만큼 각각의 경로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성이 보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조현병의 치료, 진단 및 치료에서 릴린이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 를 보여주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항정신변제 할로페리돌 같은 거를 썼을 때 릴린과 신호 분자들이 발현이 잘 조절이 됐다. 그다음에 앞에서 나온 내용처럼 릴린 과발현이 됐을 때 보호 역할이 있었다라는 내용들인데요.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전반적으로 릴린과 조현병 간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어떤 항정신병제가 릴린 경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탐구로 넘어가서 이 경로가 치료의 표적이 되거나 아니면 앞에서 나온 PPI 같은 증상의 척도를 이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음을 보여주긴 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거는 제가 여기서 참고한 논문을 비롯해서 다양한 논문들이 조현병에서 릴린이 피질 발달에 문제가 있어서 일어난 것 같기도 하고 시냅스 가소성에도 얘가 영향을 줘서 그거랑도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성인신경 발달에도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현병에서 릴린의 역할이 있음을 분명히 뒷받침하고 있지만 이 신호 전달 경로가 되게 다양하고 이에 관여하는 분자들의 기능도 다양하기 때문에 조현병의 발병 원인으로서 특정 경로를 지정하는 경우가 잘 없었어요. 찾아본 부분에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되게 두루뭉술하게 끝난 발표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사실 릴린의 결핍이 조현병에 뭔가 연관된 지점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시냅스 가소성도 있고, 그다음에 릴린을 분비하는 세포가 원래 카알 레치오스 세포였다가 이제 가바올직 뉴런으로 바뀌어서 글루타메이트 가바 균형에 영향을 준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서 그런 연결점은 분명하기 때문에 릴린을 정신질환 치료의 표적으로 삼자라는 주장을 하기에는 이르지만 이 신호 전달 경로에 대해서 어떤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신경 발달이 신경 정신질환으로 이어지는 이해를 넓혀서 사실 조현병 말고도 자폐증도 있고 그다음에 양극성 장애, 그다음에 우울증 등등 많기 때문에 그 이해를 넓혀서 좀 더 근본적인 치료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발표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혹시 하나 정도만 네. 아, 이게 대뇌피질 발생을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게 소뇌피질 증상 구조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운동 실조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질문은 아니죠. 네. 얘네는 이제 거꾸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얘네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죠.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또 이런 거는 지구지 대뇌가지고 올라가고 이제 거피질 보통 차원이 움직이는 걸 하고 밑에가 이제 일반적인 정보다. 그래서 일반적인 정보들을 먼저 해서 한 개씩 쌓아 올리면서 밑에 있는 정보들이 위로 있는 정보에 연결되도록 하느라고 쌓아 올려요. 위층에서 이제 좀 5차원이 움직이는 걸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그들이 약간 어느 층에 어떤 애들을 갖다 놓느냐 역할을 하는 뿐만 아니라 얘들끼리 연결을 시켜서 좀 5차원적인 움직임을 하는 애들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쌓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얘들끼리 연결가 어느 정도는 하니까 배우는 하니까 그래서 뒷부분에 좋은 표현을 해서 할 때는 약간 나오고 음, 코멘트 이걸로 두 번째 세션 사실 아까 전에 발표자님께서는 이게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좀 애매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신경발달이라는 게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기전이나 물질들이 너무 많고 또 어떤 게 원인이면서 동시에 결과고 또 동시에 매개 변수가 되고 이렇게 복합적인 상호작용들이 많아서 사실 그냥 네, 깔끔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어도 오히려 그게 정상이고 그 경로를 점점 더 세밀화 해나가는 게 이제 앞으로 과학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걸로 전반기 세션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한 5분 정도만 짧게 쉬었다가 네, 이제 세 번째 세션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